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고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일까? 외로움에도 사실 유형이 있거든요. 이 내가 만나는 외로움에서부터 고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유형을, 그 외로움을 정확하게 좀 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외로움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에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으면은 이제 이 외로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 대함으로 해가지고 외로움이 나에게 던지는 목소리에 외로움이 나를 왜 내 안에서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을까? 그것은 외로움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뭔지를 이렇게 잘 듣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자기가 한 말이 이제 알아들었구나는 그런 어떤 것이 생기면은 이제 외로움은 점점 우리한테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은 내 외로움을 잘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데까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서 참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연세대 서영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같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과 하나라고 느끼지 못할 때 외롭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예.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과 내가 왠지 서로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예. 곁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라고 느끼지 못할 때 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단에 속하지 못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뭔가 막 소통하고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그런 것이 잘 되지 않고 뭔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외롭다고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상황이 좀 더 안 좋다 또는 내가 그들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이제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각자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유형들이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세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와 외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서나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실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많이 느끼게 되는 외로움의 유형들이 뭔지, 또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유형들이 뭔지를 통틀어서 외로움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외로움의 유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목만 쭉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제목만 보면은요, 감정적인 외로움이 있고 융합에서의 외로움, 그 다음에 타인 지향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 집단적 외로움. 자, 이 제목만 봐서는 이게 뭔 소린지 이제 조금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죠, 그죠?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로움이 뭐냐 하면은 이 감정적인 외로움이라 그럽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많이 있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나하고 친밀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할 그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왠지 결국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 안에 뭔가 내가 혼자구나, 홀로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런 외로움을 우리는 일컬어서 감정적인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외로움은 친밀하고 아주 서로 믿고 정말 서로 간에 그 사랑이라 그럴까요? 애정이 있는 그런 누군가가 없다는 데서 이제 경험되는 그런 어떤 외로움이라고 이제 합니다. 물론 소중한 사람과 이제 갑자기 정말 친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멀리 가서 서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사별도 있죠, 그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오는 것도 있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외로움, 정서적인 외로움은 가까운 가족이나 부부나 어떤 그 친지들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 안에서 주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외로움이 이제 감정적인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좀 많이 특히 가족 안에서 있는 것이 융합에서의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융합이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부다. 그냥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통 이제 융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융합은 나 자신이 누군가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쉽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런 어떤 융합이 되어 있을 때는요, 저 사람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과도한 희생을 하기도 하고, 과도한 어떤 기대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내가 기대나 그런 희생을 과도하게 하게 될 때는 그 다른 쪽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남겨놓지 않는데 그런 거를 알게 될 때 느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미안하고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 이 기대에 보답해야 되겠고 이런 희생에 내가 뭔가 응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희생하는 거나 기대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로 어머니들이 많아요. 때때로는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자식 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과 또 그런 것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제 다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양편이 만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융합이라 그러고 양편으로 만남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양편이 자연스럽게 서로가 뭐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양쪽 자체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다 양쪽 자체가 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기대를 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바치느라고 정작 자기의 원이나 자기의 어떤 바람이나 꿈이나 이것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늘 뒷전으로 밀어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은 한쪽은 텅 비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희생이나 기대를 온몸에 받아 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희생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뛰어들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나 바라는 거는 또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편 다, 두 쪽 다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오는 외로움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융합에서의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한국 문화에서는 외국 문화에서는 쉽게 찾기 어렵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빈번하게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이제 보면 그런 게 있죠. 예. 자녀의 학벌이나 지위가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회적 서열이 되는 거죠. 자녀가 훌륭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마치 부모인 우리가 훌륭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녀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부모의 지위도 그만큼 따라간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융합되어서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어떤 가족이나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은 내적으로는 상당히 공허하고 비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것이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 때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융합은 결국은 양편에게 크게 무거운 어떤 짐으로 또 다른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 거리를 이렇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경계선을 두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외로움을 관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타인지향적 외로움입니다. 이것도 한국 문화에서 외국 문화에 비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특별히 좀 강한 건데 타인지향적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참 비교 많이 하죠.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와서 막 달려왔을 거래요. 엄마 오늘 나 100점 받았어. 이러면은 평소에 100점을 받지 못했던 아이가 100점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엄마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막 기쁘기는 기쁜데 즉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딴 애는 몇 점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들어보니까 100점 받은 애가 많아.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지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이나 내 자신의 삶이나 나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삶은 어떤지,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나 나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런 어떤 외로움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타인지향적인 외로움이라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타인지향적인 외로움들은 결국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와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관계의 규모 그 뭐냐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근데 옆에 친구는 아는 사람이 이 사람도 친구고 저 사람도 친구고 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럴 때 나는 친구가 없거나 하나 정도 있어.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외롭고 뭐가 더 못났고 쉽게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대상, 그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의 지위가 나는 국회의원을 알아. 나는 뭐 변호사를 알아.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 뭐 어디 교수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좀 초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지면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왠지 그 사람보다 내가 동떨어져 있는, 나하고 친하기가 좀 어려운, 뭔가 나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그룹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한 사람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그 레스토랑이 정말 좋다 그러더라 하고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레스토랑은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상 한 번도 가볼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예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나하고 어떤 그 느낌이나 그런 것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그 비교로 인해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타인지향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비교하지만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기준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도나 행복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대들이 있죠. 내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교해서 이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에 비교해 가지고 내가 남과 다르거나 동떨어져 있다. 그런 인식. 자기의 기준이죠. 나는 이 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비춰 볼 때 나는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어떤 그런 인식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고 격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느끼게 되는 그런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타인지향적인 외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룰 두 가지가 사회적인 외로움과 집단적 외로움이 남아 있는데 이 그게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규모가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 차이가 보면은 사회적인 외로움은 가까운 지인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입원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도 한 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문자 하나 안 와. 이럴 때 내가 친구라고 여겼던 또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내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지나 어떤 존중이나 어떤 수용도 없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는 외로움을 일컬어서 사회적인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회적인 외로움들도 우리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외로움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죠.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이제 집단적 외로움인데, 이 집단적 외로움은 규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나한테 좀 중요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면은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속한 어떤 우리 본당, 그 본당에 있는 사람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본당 신자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내가 막 부끄러워지고, 우리 가톨릭 신자가 또는 어떤 사제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이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뭔가 잘못하거나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내가 느껴지면은 내가 그 외로움을 덜 느끼지만은 이 집단에서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포용되지 못하고 왠지 남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될 때 오는 것이 이제 집단적 외로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민 간 분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냥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냥 그 여권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남의 나라 같고 왠지 이 안에 내가 깊이 끼어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이제 오는 그 외로움들을 우리는 집단적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또 교사라고 말할 때 우리 한국의 모든 교사들 안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외로움이, 그 집단적 외로움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는 집단적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적 외로움을 우리는 또 외로움의 유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집단적 외로움으로 인해서 겪는 것이 의외로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저도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쓸 때 우리라는 단어와 외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를 쓸 때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예. 학교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같은 뭐 지역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신자인데 저 사람도 신자라 그러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우리로 묶이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 안에서 온갖 지지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혜택들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런 지지나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이 돼요. 신자들끼리 몇 명 모여 있는데 신자 아닌 사람이 썩 들어왔다 이러면은 일부러 배척하거나 일부러 밀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어때요?
참여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에 속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집단적인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에서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외국 문화에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다르냐 하면 외국에서는 우리 안에 못 들어가도 배척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우리 안에 못 들어가면은 불이익이나 그런 부당함을 감수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안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오는 외로움을 우리는 일컬어서 집단적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로움의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에 내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봄으로 해서 내가 주로 만나고 있는 외로움들은 이런 외로움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잘 파악되고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이제 내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죠?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네, 한 5분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은 어떤 것인지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잠시 기지개도 좀 켜시고 다시 5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봬요.